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미친 시댁, 아니 미친 손윗동서 제대로 엿먹이고 온 구독자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저 혼자 독박 쓰고 거의 식모살이를 해왔던 시댁에서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너도 한번 제대로 엿먹어봐라 하고 물귀신 작전으로 머리채 잡는 것을 시도라도 했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아주 장족의 발전이 따로 없거든요. 특히나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저 스스로한테 너 그렇게 무시받고 살 만한 사람 아니다. 너 사실 아주 괜찮은 사람이다. 저라도 제 편 들어줄 수 있게 돼서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톡톡 사연을 꼭 제보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저처럼 무시받으면서도 무시당하고 사는 줄 모르고 자기 귀한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저 하나뿐이겠어요. 물론 이렇게 바보같이 살아왔던 건 저 하나뿐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제 사연을 듣고 나중에서라도 정신을 차려서 아, 내가 이런 취급받고 살 사람이 절대 아니구나 확실하게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도 지지리도 없는 사람, 저를 표현할 수 있는 말 중에서 그것보다 더 저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말은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얼렁뚱땅 성공도 잘하면서 살아온 것 같았는데 저는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제가 운이 좋다고 느낀 적이 단 한순간도 없다면 믿겨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무리 사람이 운이 없어봤자지 그냥 네가 그렇게 느껴서 그렇게 사는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정말 아니라니까요.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 불운의 씨앗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잘 찾아보면 부모님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부모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정말 평범하게 사는 것이 소원일 정도로 평범한 일상을 바래왔지만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로 시작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부모님께서는 너무 착하신 분들이었죠. 사람들이 왜 저렇게 내 욕심 안 부리고 남부터 챙길까 싶을 정도로요. 어떨 때는 저희 부모님이 조금만 더 자기 생각을 하고 사는 이기적인 사람들이기를 간절히 바랄 때도 있었습니다. 원래 저희 집이 꽤 잘 살았었어요. 마당이 딸려 있는 단독주택에서 커다란 강아지도 키우고요. 아버지가 친구분과 동업을 하시고 그 사업이 꽤 잘 돼서 어머니는 결혼을 한 이후로 손에 물 한 방울을 묻혀본 적이 없으셨고 원래도 좀 곱게 자라신 편이기도 했지만요. 동네에서 저희가 제일 큰 집에 살고 있어서 제 친구들이 맨날 학교 끝나고 나면 집에 놀러 오고 그랬어요. 강아지 구경하고 마당에서 논다고요. 집에 상주에 계시는 도우미 아주머니도 따로 있으셨고 저는 그런 호강이 참 당연한 것이구나 하고 마냥 편하게 살았었답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저희 집이 정말 폭삭 망했어요. 그냥 망한 것도 아니고 정말 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폭삭 망했어요. 뭐 갑자기 경기가 어려워진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아버지 장사가 안 됐던 것도 아니었고요. 그럼 뭐 때문에 그렇게 폭삭 망했냐고요? 바로 저희 부모님의 친절 때문이었습니다. 이기적으로 자기 몫을 다 못 챙기고 남부터 생각하는 서남. 그 서남에 당한 가장 큰 피해자는 제가 아닐까 싶어요. 아버지와 같이 사업을 운영하시던 동업자는 이런 아버지의 성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저 아저씨는 생긴 게 꼭 뱀같이 생겼다고 아버지의 업장에 가면 엄마한테 소곤소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관상 하나는 정확하게 봅니다. 알고 보니 그분은 아버지가 남 힘든 일을 절대 지나치지 못하고 무시하지 못한다는 그 성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요. 호시탐탐 어떻게든 그 성향을 이용해 먹어볼까 그것만 노리고 있었던 사람인 겁니다. 속이려고 작정을 하고 달려든 그 사람도 정말 못됐지만 저는 그렇게 뻔히 보이는 수작에 속아 넘어가서 가족을 위험에 빠뜨린 아버지도 정말 나쁘다고 생각하거든요. 갑자기 가게며 집이며 전부 다 경매에 넘어갔고 저랑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으니까 그야말로 난리가 나서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경매를 집행하러 온 사람들을 붙들고 난리를 쳤었는데
알고 보니까 동업자분이 아버지에게 자기 마누라가 아프고 어머니도 아프고 동생도 다 죽어가게 생겼다고. 집에 환자가 세 사람이 있어서 이 정도 벌이로는 감당도 안 된다면서 보증을 서고 자기를 한 번만 도와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갚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답니다. 그때 동업자분의 가족들이 아팠냐고요? 차라리 병원에 진짜 입원이라도 하고 누워있으면 아, 우리 아버지가 저걸 보고 속았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그러려니 했죠. 셋 중에 병원에 입원한 사람 하나가 없었고 멀쩡히 돌아다니는 걸 저도 보고 어머니도 봤는데요. 아버지한테 막 다그쳐서 물었죠. 왜 저렇게 멀쩡한 사람들한테 속아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들었냐고요. 아버지 대답이 가관입니다. 믿었대요. 설마 자기를 속일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겠구나. 그렇게 믿어줬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남을 잘 믿어준 업보는 고스란히 가족들이 맡게 됐어요. 사연을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속 답답한 얘기를 들려드리게 돼서 정말로 죄송하지만요. 저희는 그 돈 다시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미 보증을 서주고 거기에 아버지 도장이 떡하니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그 돈을 뺏긴 거다 다시 내놔라 하겠습니까? 그냥 저희 식구들만 거지 된 거였어요. 저는 아버지랑 눈이 마주칠 때마다 원망스러워서 죽어버릴 것 같은데 또 천사같이 착하신 저희 어머니는 이럴 때일수록 가족들끼리 더 끈끈하게 뭉쳐야 되지 않냐면서 저희를 위로했습니다. 마당이 딸린 널찍한 집에 살다가 어디 좁아 터진 새방에서 가족들이 누울 자리도 부족해서 따글따글 뭉쳐가지고 자는데 그런 소리를 하니까 전 어머니도 아버지도 너무 머릿속이 그냥 꽃밭 같은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부모님은 살 만큼 사셨다고 쳐도 그럼 저는요? 전 앞으로 고등학교도 가야 하고 대학교도 가야 하고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야 할 일이 태산같이 남아있는데 전 누가 책임져 주려고 지금 누워서 저렇게 태평한 소리를 하고 계시는 걸까? 그땐 참 기가 막히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태어났는데 사는 수밖에요. 태평하신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그런지 제가 아주 생활력이 강한 사람으로 자랐어요. 그거 하나만큼은 부모님한테 감사하다고 얘기해야 할지 참 난감하네요. 밖에서 사람들이 그랬어요. 어디 시장을 가서 야채를 하나 사도 100이면 100 부르는 대로 다 주는 저희 부모님과 달리 저는 옆에서 그저 100원짜리 하나라도 깎아보려고 아득바득 눈을 까뒤집고 얘기를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쟤는 어린애가 뭐 저렇게 억척스럽게 구냐고 다들 혀를 내둘렀죠. 어쩌겠어요. 저라고 어머니처럼 뭐 공주같이 안 살고 싶어서 그랬겠어요. 이런 집에서 살아남으려면 최소한 한 명은 멀쩡한 생각을 하고 아득바득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느꼈으니까 그랬던 거죠. 모르겠어요. 그때는 제가 아무리 나서서 100원, 200원씩 깎아도 집안 사정이 나아지지 않고 그냥 답답하고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저도 사람인데 대학도 가고 멀쩡한 회사에 취업도 하고 싶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집에서 부모님 계신 모습을 보면 답답한 거죠. 대체 이 상황을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나 혼자만 이렇게 아득바득 억척스럽게 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이렇게 답답해한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사람한테 뒤통수 맞아가지고 집이 쫄딱 망했으면 부모님도 뭔가 느끼는 게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최소한 또 사람한테 속아서 이렇게 집을 어렵게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저희 부모님은 그런 일에 대한 경각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을 정말 미치게 만들더라고요.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부모님을 보고 알았어요. 다들 내 생각을 하긴 한 거야. 나 고3이야. 나도 다른 애들처럼 대학 가고 싶다고. 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죽어라 공부하고 엄마랑 아빠는 나 대학에 보내줄 생각이 있긴 있어? 있는 사람이 또 이런 일을 벌여?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정말. 네, 정말 말도 안 되지만 저희 아버지가 제가 대학 진학을 앞두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 또 사기를 당하셨어요. 이쯤 되면 그동안 사기를 안 당하고 살아왔던 게 용하다 싶을 정도예요.
저는 이제 대학을 들어가면 그래도 이 답답한 환경을 안 보고 살 수 있다는 기대감에 잔뜩 부풀어 있었는데요. 집이 망하고 나서 일용직으로 근근히 입에 풀칠이나 하고 살던 아버지가 같이 일용직 근무를 하던 아저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또 사기를 당하게 된 겁니다. 그 돈은 제 등록금이 될 돈이었고요.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장 씨도 이제 딛고 일어서서 다시 사업을 꾸릴 생각을 해야 하지 않냐면서 자기한테 그 돈을 맡기면 몇 배로 불려준다고 했답니다. 아무리 간절한 마음에 속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큰 돈을 투자하면서 그 큰 돈을 남한테 맡기면서도 차용증 한 장을 쓰지 않은 아버지의 무신경함에 정말 질려버리더라고요. 왜 저렇게 남한테 싫은 소리를 한마디를 못해서 매번 사기를 당하는 걸까? 착한 게 아니라 바보 같은 거라고 아무리 화를 내고 소리를 질러도 부모님은 그저 미안하다는 얘기만 할 뿐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거다라는 대책이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또 한 번 좌절감을 맛보게 됐습니다. 대학이란 꿈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집이 지금 이 모양인데 제가 어떻게 대학을 가고 뭘 도전을 해보고 하겠어요. 답답하지만 이렇게 코앞까지 다가온 현실을 저도 빠르게 받아들이고 정신을 차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대학 진학을 포기하게 되고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집을 나와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도저히 집에서 부모님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살 자신이 없어가지고 주말에 자주 찾아뵙겠다는 얘기만 하고 기숙사가 딸려있는 공장으로 가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철없는 저희 부모님께서는 어떻게 공장 기숙사에서 네가 생활을 하겠냐면서도 다른 사람한테 손을 빌려서라도 제 원룸이라도 하나 잡아주겠다고 태평하게 그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모습을 보니 집에서 하루라도 빨리 탈출하는 게 답이겠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20살 남들은 대학 캠퍼스를 누비던 시기에 저는 우중충한 공장으로 돌아가서 3교대 근무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억척스럽게 살아왔던 저라고 하지만 3교대 근무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생활에 조금 적응이 됐다 싶으면 또 바뀐 근무 시간에 적응해야 하고 공장 안의 텃세는 또 얼마나 심하던지요. 젊고 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혹시라도 본인 자리를 밀어낼까 두려워서 회사에서는 누명을 씌워서라도 따돌리려고 애를 쓰고 참 삶이 팍팍하고 힘들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집에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리 팍팍하고 답답한 현실이어도 아무런 미래도 그릴 수 없는 집에 있는 것보다는 100배, 1000배 낫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래도 제가 생산직에 근무를 하면서 은근히 그렇게 머리를 쓰지 않고 몸을 쓰는 일이 저한테 잘 맞는구나 싶기도 했고요. 출근을 해서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서 저는 검사 업무를 맡았거든요. 그냥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뿐인데 그게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고 해야 하나요? 여기서는 그냥 저 맡은 일만 잘하면 실수를 할 일도 큰 사고가 생길 일도 없으니까 오히려 그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을 하면서 전 조금씩 마음의 평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매사에 워낙 꼼꼼한 편이거든요. 실수를 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 몸이 조금 피곤하더라도 실수를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성격이었는데 공장 근무를 하면서 그런 성격이 빛을 발하게 됐습니다. 검사 업무를 잘 한다고 그 안에서 추가 근무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주셨고요. 원래 교대 근무니까 주말까지 일을 하는 게 맞잖아요.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사장님께서 저만한 인재가 없다면서 어디 다른 공장으로 이직할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맡은 일을 좀 잘해달라고 고정된 시간에 근무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셨습니다. 물론 제가 성실하게 일을 한 대가이긴 하지만 매번 바뀌는 교대 근무에서 고정적인 시간에 근무를 하게 되니까 그만큼 저한테는 또 남는 시간이 생기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그 남는 시간에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쉬어볼까 궁리를 했지만 전 조금 달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활용해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볼까 오로지 머릿속으로 그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같이 일을 하시는 이모님과의 대화에서 제 인생을 바꿀 수 있었던 좋은 기회를 찾게 됐습니다. 아니, 대체 집에 무슨 일이 있길래 그렇게 죽자사자 돈 버는데 미쳐 있어?
아이, 젊은 날에 몸 갈아서 일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무리하지 말어. 아, 그렇게 몸 혹사시키다가 나이 들어가지고 나처럼 후회하니까 자기 뭐 급하게 돈 필요한 거면 내가 일 하나 소개시켜줘? 고정근무를 하면서 그러면 주말에는 따로 하는 일 없을 거 아니야. 내가 요즘에 청소 일을 시작했거든. 이게 일용직이라서 사대보험 들어갈 일도 없으니까 그 회사에서 다른 일 하는 줄 모르고 또 아침에만 바짝 가서 몸 쓰면 되는 일이라서 그렇게 힘들지도 않은데 한 달 풀로 일하고 나면 돈이 꽤나 쏠쏠하거든. 그러다가 괜찮은데 만나면 고정으로 일을 할 수도 있고. 안 그래도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어떻게 다른 일을 해볼까 궁리하고 있는 저에게 이모님의 제안은 꽤나 매력적이었어요. 이모님이 그때 소개시켜주는 일이 뭐였냐면 바로 원룸 청소였습니다. 말씀대로 주말 아침에만 잠깐 나가서 이사하는 집이나 원룸에 가서 입주 청소를 해주는 일이요. 뭐 어렸을 때부터 몸쓰는 일이라면 이미 이골이 나 있었던 터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다 싶어서 냉큼 하겠다고 저 좀 소개시켜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게 됐죠. 그렇게 주 7일 동안 일을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요령이 없어서 마냥 힘들기만 했는데요. 이것도 어쨌든 일이잖아요. 한 달 나가고 두 달 나가고 하다 보니까 저도 일에 요령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힘들지만도 않은 거예요. 거기다가 주에 이틀만 나가서 일을 하지만 청소 일이다 보니까 꼼꼼하고 깔끔하게 짧은 시간 내에 집중해서 해야 하니 일당도 꽤나 높은 편이었고요. 저한테는 정말 이렇게 잘 맞는 일이 없다 싶더라고요. 더군다나 저를 일용직으로 써준 사장님께서 꼼꼼하게 일처리를 잘하는 저를 꽤나 좋게 보셨는지 계속해서 이런저런 제안을 해오셨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런 일 도전하기 쉽지 않을 텐데 어쩌면 그렇게 매사에 성실하게 잘해? 맡아가지고 한 곳에서 다 전화 왔었잖아. 저번에 그 사람 다시 붙여줄 수 있냐고. 실력이 꽤나 좋은가 봐. 아, 이렇게 일 잘하는 것도 타고나야 하는데 아주 좋은 능력 타고났어 그래.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슬슬 이 사업 정리하려고 하는데 모아둔 돈 좀 없어? 아, 괜히 어중이 떠중이 같이 제대로 일 못하는 사람보다는 나도 그동안 고객들 얼굴도 많이 익혀두고 하는 사람한테 일 넘겨주고 가는 게 여러모로 마음 편하니까. 제가 아버지 일 때문에 뭐 투자를 해봐라, 뭘 해봐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딱 잘라서 저 그런데 쓸 돈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장님의 제안은 꽤나 매력적인 거예요. 그 당시에 사장님이 60대셨거든요. 아무래도 일의 특성상 사장님이 직접 가서 청소를 해야 할 일도 많은데 너무 오랫동안 이 일을 해오신 통에 뭐 목이며 허리며 안 아프신 데가 없어서 안 그래도 일을 접어야겠다 저한테 계속 말씀을 해오셨던 터였어요. 저도 여기서 일을 한 지 꽤 돼서 사장님을 오래 보고 믿을 만한 사람이다 싶기도 하고 지금 제대로 된 일도 못하고 계시는 부모님도 이 일을 함께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다만 인수비용을 어떻게 마련하냐 이게 가장 큰 고민이었는데 제가 그동안 일을 하면서 집에다가 돈을 갖다 줬을 것 같지만 그렇게 들여봤자 제대로 관리를 못하시고 또 남한테 대책 없이 퍼주실 부모님의 성격을 잘 아니까 그냥 제가 그 돈 전부 다 쥐고 있었거든요. 직장을 관두기 전에 대출을 미리 좀 받아놓고 그동안 모아둔 돈에 퇴직금까지 보태면 인수비용은 충분히 나올 것 같아서 상의를 하기 위해 오랜만에 본가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사정이 있는데 내가 이 일을 인수해서 운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시냐니까 다들 좋다고 박수를 치죠. 제가 저희 부모님 성격을 너무 잘 아는데 그렇게 아무리 꽃밭같이 사는 사람들이라 그런지 남 밑에서 절대로 일 못하실 분들이거든요. 여태까지 본인 적성에도 맞지 않게 남 밑에서 하루하루 일당 받아가면서 일을 하고 있었던 두 분이었으니까 다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말에 눈이 반짝이시더라고요. 답답해도 어쩌겠어요. 저희 가족인데. 그나마 다행인 건 두 분이 그래도 조금은 정신을 차리셨는지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시면서 모아둔 돈이 조금 있어가지고 제 돈과 부모님 돈을 합쳐서 정말로 그 사업을 인수하게 됐습니다.
공장 사장님이 제일 아쉬워하셨어요. 이렇게 일 잘하고 뺀질거리지 않는 젊은 사람 구하기 쉽지 않은데 관둘 거면 저만큼 좋은 인재 하나 뽑아놓고 꽂아놓고 가라고요. 월급을 더 올려줄 테니까 사업은 부모님한테 맡기고 계속 같이 일을 하면 안 되냐고 그렇게 붙잡기까지 하셨다니까요. 전 말씀은 감사하지만 저도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일이 있어서 제대로 준비해서 도전해보고 싶다고 하니까 아쉽지만 어쩔 수 없다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본인도 주변 공장들이랑 청소할 수 있는 곳들 많이 연결을 해줄 테니까 명함이나 한 장 주고 오라고 그렇게 웃으면서 저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정말로 다시 시작할 시간이었죠. 처음에 명함에 사장이라는 직함과 함께 제 이름이 찍혀서 나오는 것을 보고 얼마나 벅찬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한편으로 어깨가 무겁기도 했고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사업을 운영하시는 것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게 정말 내 이름을 걸고 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저한테 청소를 배우면서 즐거워하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가족들이 쓸데없이 긍정적인 것이 이런 데 도움이 되는구나 하는 마음에 한편으로 다행이다 싶기도 했고요. 처음에는 사업이 잘 풀리지도 않았어요. 기존에 계시던 사장님이 사업을 정리하시면서 남아있는 고객들만 가지고 일을 하려니까 제가 예전에 일을 했었을 때는 주말에 정말 한 번도 안 쉬고 몇 타임을 계속해서 할 정도로 일이 많이 들어왔던 것 같은데 제가 사장 직함을 달고 나니까 그 남은 일도 뚝 끊긴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몸으로 뛰는 수밖에 더 있나요? 좀 답답하긴 하더라도 저한테 사업 넘겨주신 사장님 밤낮으로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고객들을 유치할 수 있냐 물어보기도 하고 전에 일하던 공장 사장님 찾아가서 명함 드리면서 무슨 청소든지 가능하니까 시켜만 달라고 다른 업체 소개해 주시면 사장님 얼굴에 먹칠 안 하게 제가 잘 해드리겠다고 그렇게 사정하고 제가 그때 배운 게 있는데요. 정직하게 몸을 열심히 굴려가지고 번 돈은 절대로 저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작정 몸으로 부딪히기 시작하니까 얼마 안 돼서 정말로 고객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젊은 여사장이 운영하는 곳이라고 하니까 약간 베테랑 같지 않은 느낌이 있어서인지 의심하던 고객들도 한두 번 맡겨보기 시작하니까 이만큼 잘하는 곳이 없다고 그렇게 칭찬이 자자하더라고요.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는 정말 사업이 시기를 잘 타서 그런지 그때가 장사가 제일 잘 됐던 시기거든요. 1인 가구를 위해 청소 도우미나 가사 도우미가 굉장히 유행하던 시기여가지고 저희도 발빠르게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여사님들을 모아서 사업을 조금씩 확장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청소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부모님도 어느 정도 그 안에서 몸을 좀 덜 쓰는 일을 찾아서 시켜드릴 수 있었고, 저도 제 이름을 걸고 하는 사업이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일을 잘 해 나가고 있었고요. 그 시기에 남편도 만나게 됐죠. 저랑 남편이 만나게 된 계기는 좀 웃기긴 한데 밥 해주다가 만났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으시죠? 그 당시 남편이 혼자 살고 있던 시기였는데 아는 사람에게 소개를 받았다면서 저희 업체를 이용하겠다고 먼저 연락을 했었거든요. 남편에게 이 업체를 소개시켜준 분이 저희의 오래된 고객님이었는데요. 소개를 시켜주면서도 괜히 진상 고객 하나 더 이어주는 걸까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다고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그도 그럴 게 저희 남편 성격이 보통 꼬장꼬장한 게 아니거든요. 요즘 꼰대 중에 제일 무서운 꼰대가 젊은 꼰대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저희 남편이 딱 그런 유형의 사람이에요. 매사에 얼마나 까칠하고 트집을 잘 잡는지 처음에 고객으로 만났을 때는 이런 사람 10명만 우리 고객으로 있어도 스트레스 받아서 장사 접겠다. 부모님한테 그랬을 정도니까요. 남편한테 보낸 가사 도우미 이모님들이 다들 혀를 내두르면서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이랑은 일을 같이 못하겠다고요.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니까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다는 거죠.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일 때문에 사무실 근처에 있는 큰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름대로 정리를 하는데도 자기 규칙이 딱 있고 청소를 하는 순서도 지켜야 하고 여튼 또 저희 여사님들한테 엄청 꼬장꼬장하게 굴었나 봐요.
여사님들이 딱 잘라서 그러더라고요. 저런 인간은 절대로 장가 못 간다고요. 나 같아도 딸이 저런 인간한테 시집 가겠다고 하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릴 거라고요. 저희 남편 성격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가다가는 장성 고객도 잃고 저희 업체에서 근무하시는 여사님들도 다 잃어버리겠다 싶어서 특단의 조치를 내렸죠. 제가 직접 가서 일을 하겠다고요. 처음에 부모님께서는 아무리 그래도 사장이 그렇게 나서서 일을 하고 그러면 고객도 부담스러워하지 않겠냐. 젊은 남자가 성격이 보통이 아닌 것 같은데 젊은 여자라고 만만하게 보고 해코지라도 하면 어떻게 하냐 걱정을 하시고 엄청나게 말리셨어요. 아무래도 제가 직접 가서 일을 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하시면서요. 그래도 이왕 이렇게 된 거 네가 성격이 아무리 꼬장꼬장 해봐라. 네가 마음에 더 빨리 드나 내가 포기하고 일을 때려치고 나오나 한번 내기해보자. 그런 심산으로 찾아갔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2년이 돼서 결혼까지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네요. 처음에 명함을 척 내밀면서 제가 사장이다. 아무래도 원하시는 일을 맞춰 하려면 제가 직접 와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웃으면서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 콧방귀를 뀌어요. 여사님들 일하는 거 보면 사장님이라고 뭐 다를 바가 있겠냐고요. 남편의 그 무시도 제가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산산조각 내게 되었지만 말입니다. 꼬장꼬장하다고 듣던 것과는 다르게 저는 남편이 처음부터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시잖아요. 제 주변에 우유부단한 사람들만 그동안 널려 있었다는 것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남편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 사람은 꼬장꼬장한 게 아니다. 그냥 불편한 상황에서 자기 목소리 잘 내고 자기 할 말 잘하는 사람인데 표현 방식이 좀 서툴러서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것뿐이다. 딱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도 그럴 게 일을 잘 하면서 보상도 확실하고 자기 규칙이 딱 정해져 있는 사람이라서 그 규칙만 잘 지켜주면 오히려 다른 고객들보다 트러블이 생길 일도 전혀 없더라고요. 저는 일을 딱딱 그렇게 규칙에 맞춰서 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렇게만 일을 해왔던 사람이니까 오히려 남편이랑 같이 일을 하는 게 참 편하다고 해야 하나요? 남편도 그런 마음이었나 봐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엔 그랬대요. 오냐, 네가 사장이냐, 파견 나온 아줌마들도 일을 그렇게 못했는데 사장인 넌 어디 얼마나 잘하나 두고 보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일을 시작할수록 자기 입맛에 딱 맞게 깔끔하게 일 처리를 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자꾸 저한테 사적인 대화를 편하게 하기 시작하고 자기가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저 일하는 동안 졸졸 쫓아다니면서 굉장히 친한 친구 대하듯이 한다고 해야 하나요? 여튼 남편과 사이가 굉장히 편해졌어요. 거기다가 남편이 확실하게 저에게 넘어온 계기는 바로 밥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바쁘게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밥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는 날이 훨씬 많잖아요. 저는 물론 일이긴 하지만 그렇게 밥 먹을 틈도 없이 일하는 게 안쓰럽기도 하고 저도 한참 바쁠 때 그럴 때 많으니까 괜히 공감이 가기도 해서 다른 건 몰라도 밥 하나는 기가 막히게 챙겼어요. 상주 도우미가 아니니까 주에 한 3회씩만 가서 냉장고를 열어보면 끼니별로 나눠서 먹으라고 해놓은 밥을 툴툴거리면서도 깔끔하게 다 비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그래요. 어디서 따로 요리를 배운 거냐고. 자기 엄마가 해주신 것보다 훨씬 더 맛있다고요. 저렇게 팍팍한 사람도 칭찬이라는 걸 할 줄 아는구나 싶어서 저도 그런 남편의 반응이 재밌어서 더 즐겁게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날도 여느 때와 똑같이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다음날 먹을 음식들을 준비하려고 주방에 서 있는데 남편이 그래요. 자기가 살 테니까 나가서 저녁을 먹자고요. 갑자기 왜 저럴까 싶었는데 뭐 그동안 입맛에 딱 맞게 일을 해준 게 고마워서 안 그래도 자기가 밥 한 번 사려고 벼르고 있었다나요. 수상쩍긴 했지만 그래도 사준다는 거 마다할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쫄래쫄래 따라갔더니 꽤 비싼 소고기집에 들어가서 먹고 싶은 거 양껏 시키라고 그럽니다.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고 하잖아요. 저는 맨 처음에 남편이 어디 중병이라도 걸려가지고 마지막으로 착한 일 한번 베풀려고 그러는 건가 그런 생각까지 했다니까요. 아시다시피 제가 성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아무래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항상 예민하기도 하고 주변에 신경 써야 할 가족들도 있고 하니까 혹시라도 제가 말을 험하게 하거나 기분 나쁘게 했던 게 있으면 사과합니다. 진심은 아니었어요. 이게 꼭 성격이 그렇더라고요. 말을 친절하게 하려고 해도 괜히 부끄러워서 다른 소리가 툭 튀어나가고요. 그렇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는 모습은 처음 봤으니까 굉장히 또 사람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저도 거기서 남편이 좀 달라 보였어요. 원래 이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만나보는데 그쪽 정도면 양반이라고. 전 그런 거 신경 안 쓴다고 얘기하니까 뭐 그렇게 기분 좋은지 씩 웃더라고요. 그러다가 주문한 음식이 나왔는데 아르바이트생이 아무래도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모양이었어요. 일을 하는 폼이 영 불안불안하다 했는데 음식을 내려놓다가 시켜놓은 음료병을 제 옆으로 떨어뜨리는 바람에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난리가 났죠.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이 제 팔을 확 끌어당기면서 괜찮냐고 뭐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봤자 제 바로 옆에 떨어진 것도 아니고 음료수병이 워낙 무거워서 파편이 튀어서 다칠 일도 아니었는데 남편이 저 대신 점원한테 막 화를 내주는 거예요. 일에 자신이 없으면 더 조심해야지. 하마터면 이 사람이 크게 다칠 뻔하지 않았냐고요. 제가 부모님이랑 식당에 가서 같은 일에 있으면 부모님은 항상 제가 괜찮은지 먼저 확인하는 게 아니라 종업원한테 괜찮냐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속으로 얼마나 서운했는지 몰라요. 나도 놀라고 나도 다칠 수 있는데 종업원 괜찮은 건 그렇게 궁금하면서 그렇게 착한 사람들이 왜 나 놀라고 나 다친 건 안 궁금해 할까 하고요. 좀 이상한 포인트긴 한데 제가 거기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눈물을 찔끔 흘리니까 소리 때문에 놀란 줄 알고 남편이 더 크게 화를 내요. 아니라고. 정말 놀라서 그런 게 아니라고. 점원한테 괜찮으니까 정리하고 가보시라고 하니까 남편이 그래요. 아무래도 눈에 밟히고 거슬려가지고 안 되겠다고요. 그전에는 이 사람이 일을 잘하나 못하나 눈에 쌍심지를 켜고 감시하는 눈으로 보고 있었는데 보다 보니까 이상한 마음이 가고 정이 간다고요. 고깃집에서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고 할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남편에게 고백을 받아 연인이 됐고 또 연애를 시작하다 보니까 마냥 그렇게 까칠한 사람도 아니더라고요. 겉으로는 무뚝뚝한 것 같으면서 은근히 사람 챙길 줄도 알고 감동을 줄 줄 알고 보면 볼수록 참 괜찮은 사람이다 싶어서 뭐 풍선이나 촛불 하나 없이 반지만 덜렁 내미는 멋없는 프로포즈도 받아줬고 그렇게 얼렁뚱땅 밥 해주면서 만난 남자와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연애를 할 때 남편이랑 싸워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부모님을 닮아서 그런지 어지간한 일에는 화가 나지도 않고 어지간하면 예민한 남편의 성격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싸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남편은 결국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데요. 그런데 결혼이라는 것이 남편이랑 둘이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한테 시댁 식구들이라는 큰 산이 남아있을 거라고는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는 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안 보이는 데를 위로 형만 둘이에요. 결혼하기 전에 아주버님들은 이미 다 결혼을 하신 상태여서 제가 시집을 딱 가고 나니까 손윗동서와 형님이라는 큰 산이 저를 맞이해 주셨고요. 일을 하면서 어지간한 텃세는 다 그러려니 하고 견디고 살았는데 일을 하면서 겪는 텃세보다 시집살이가 더 무섭더라고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여자들이 한 집에 있으니까 기싸움을 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지만 큰형님은 그렇다 치고 저희 손윗동서가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처음에 시집을 가고 인사를 하는데 얼굴이 너무 예쁘게 생겨가지고 감탄을 하니까 본인이 그래요. 원래는 연예인으로 데뷔를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하는 일 많고 귀찮은 것 같아서 본인이 다 거절을 했다고요. 손윗동서가 딱히 직업이 있는 건 아닌데 요즘 뭐 인터넷으로 자기 얼굴 내놓고 방송도 하고 물건도 파는 사람들을 보고 인플루언서라고 한다더라고요. 뭐 인플루언서를 하고 있대요. 처음에 들으면서 그런 것도 직업인가 했는데 나중에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저희 손윗동서가 저희 나이 또래 사이에서는 꽤나 유명한 사람인가 봐요. 뭐 협찬을 받으면 자기가 광고를 해주는데 한 번에 얼마를 받네 뭐 하네 하는데
전 정말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해야 겨우 받을 수 있을까 말까 한 돈을 사진 한 번 올려주고 방송하면서 한 번 슬쩍 내비쳐주기만 해도 척척 받는다고 하니까 내심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하도 궁금해서 뭘 어떻게 하나 궁금해가지고 손윗동서가 하는 방송을 한 번 봤던 적이 있어요. 뭐 유튜브도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유튜브도 구독자가 몇십만 명이나 되는 꽤 유명한 사람이에요. 괜히 뭐 파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추측을 해서 찾아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그런 얘기는 쉽게 할 수가 없네요. 여튼 방송을 보니까 아주 평소에 시댁에서 저한테 대화하는 태도랑은 딴판이에요. 저런 목소리도 낼 수 있겠구나 싶게 사람들이 물어보는 말마다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고 자기는 이거 피부과도 안 다니고 자기가 파는 물건 하나만 먹고 피부가 지금 이렇게 좋아졌네 어쩌네 하는데 싹 다 뻥이죠. 손윗동서가 피부과 다니면서 쓰는 돈이 어마어마하다고 저한테 자랑하듯 말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런 거에 속아서 사람들이 물건을 열심히도 팔아주는구나 싶고 손윗동서의 실체를 알고 있는 저로서는 보면서 좀 어이가 없다고 해야 하나?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하는 모습이 좀 우습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습게 대하는 걸로 따지면 손윗동서 행동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제가 집에서 그렇게 개무시를 당했었거든요. 이것도 참 웃긴 게 보통 그렇게 손윗동서가 대놓고 면박을 주고 사람을 갈구면 시어머니가 나서서 중재를 좀 해주고 며느리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라고 언질이라도 줘야 손윗동서도 그렇게 기고만장한 태도를 버릴 텐데 제가 결혼할 때부터 시어머니도 은근히 저희 집을 깔보고 무시하는 게 있었거든요. 결혼을 할 때도 그랬어요. 사장이면 뭐하냐고. 어차피 남의 집 쓸고 닦고 해주면서 돈 버는 건데 그게 뭐 대단한 사업이라고 사장이라는 호칭까지 달고 일을 하냐고요. 솔직히 그 얘기에 기분 나빠서 결혼이라도 파토 냈어야 맞는 일인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남편이 너무 좋기도 했고 또 시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시면 남편이 중간에서 딱 잘라서 말 조심하라고 자기 엄마한테도 그렇게 까칠하게 구는 사람이었으니까 시집 가서도 남편이 이렇게 중재자 역할만 잘 해주면 내가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랑 손윗동서가 얼마나 영악한지요. 그렇게 남을 무시하고 갈구는 소리도 저희 남편 앞에서 하면 혼쭐 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꼭 없는 데서 그렇게 사람한테 귀찮게 구는 거예요. 저 인간들은 참 괴롭히는 것도 다채롭게 궁리를 해서 괴롭히나 싶을 정도로 말입니다. 제가 청소 일을 하고 가정부도 파견해주고 그런 일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제가 뭐 그 사람들의 전속 가정부인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은근히 손윗동서가 그게 있어요. 자기가 하는 일은 귀하고 자기밖에 할 수 없는 일이고 제가 하는 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고 천한 일이고 그렇게 선을 딱 그어서 얘기하는 거요.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어요. 시댁 식구들끼리 다 같이 밥을 먹는 자리에서 남편이 먼저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형수님 인플루언서인가 뭔가 하지 않냐고요. 보니까 그거 광고를 해주면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찾아보고 광고 효과가 꽤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을 한번 그렇게 광고를 해주는 게 어떻겠냐고요. 남편은 제가 하는 사업이 조금 더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 그렇게 얘기를 해주었던 것 같은데 손윗동서 표정을 보니까 대번에 얼굴을 확 구기는 거예요. 저도 눈치가 있으니까 남편한테 괜히 귀찮은 일인데 광고가 필요하면 내가 알아서 찾아서 하겠다 얘기를 하는데 남편이 계속해서 부추기니까 손윗동서도 거기서 딱 잘라서 거절하면 자기가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았나 봐요. 저희 남편한테 웃으면서 나중에 동서랑 얘기해보고 결정을 하겠다고 그렇게 애둘러 거절을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게 거절의 뜻인지도 모르고 잘 됐다고 당신도 이참에 다른 지역까지 사업을 확장해보라고 이거 광고 효과 좋으면 본인이 밥 한 번 제대로 사겠다고 그렇게 떵떵거리더라고요. 남편이 일이 있다고 먼저 자리를 뜨고 저는 다들 나누어 먹을 과일을 깎고 있는데 손윗동서가 잠깐 아까 얘기했던 광고건 때문에 할 얘기가 있다면서 저를 방으로 부르더라고요. 뭐 얼마나 또 대단한 소리를 할까 하는데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아까 그 자리에서 거절할 걸 싶더라고요. 가족들 몰래 방까지 불러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런 거였어요. 동서,
내가 아까는 가족들 앞에서 동서 너무 창피 주는 것 같아서 얘기 안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이 동서네 회사 광고해주는 건 동서가 생각해도 너무 웃기지 않아? 내가 지금 유튜브만 해도 구독자가 몇 명인데 얘기 듣다 보니까 좀 그래. 아, 내가 돈만 받으면 뭐든지 다 해주는 사람도 아니고 동서가 아무리 식구라고 하지만 식구니까 동서가 먼저 나서서 나 생각해서 거절해주는 게 거기서는 예의지 않아? 그렇잖아. 청소업체라니 진짜 기가 막혀서. 아, 내가 지금 그런 거나 해주고 있을 사람으로 보이냐고. 나도 이미지라는 게 있는데. 나도 광고 들어오는 거 무작정 해주는 게 아니라 다 내 이미지 생각하고 나랑 급이 어느 정도 맞아야 광고도 받아주는 거야. 너무 아쉽게 생각하지 말고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해. 알겠지? 지하 할 말만 하고 쏙 나가버리는데 진짜 손윗동서만 아니었어도 저 뒤통수를 한 대 콱 쥐어박는 건데 속이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거기서 한마디 반박도 못한 게 너무 열받고 내가 너한테 언제 광고해달라고 했었냐. 그리고 네 이미지가 뭐가 있냐. 다 늙어가지고 피부과 다니면서 겨우겨우 얼굴에 주름 펴면서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몇 안 되는 팬들한테 붙어가지고 물건 팔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주제에 이미지가 어디 있고 급이 어딨냐. 하고 싶은 말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는데 제가 반박을 할 시간도 주지 않고 쌩하니 내빼버리니까 제가 얼마나 열이 받겠어요. 너무 기분이 나빠서 나가가지고 과일 깎던 것도 내려놓고 저도 집으로 쌩하니 가버렸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남편이 저한테 아까 광고 얘기 잘 좀 해봤냐고 다 기회다 생각하고 잡아야 한다고 제 속도 모르고 그런 소리를 하길래 됐다고 광고 없이도 잘만 돌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광고냐고 안 한다고 딱 잘라서 거절했어요. 그쯤 되면 남편이 시댁에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 눈치를 챌 법도 한데 남편도 참 눈치가 더럽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대망의 그 사건이 터지게 됐습니다. 한동안은 손윗동서 얼굴 꼴 보기 싫어서 SNS에도 동서의 얼굴이 뜨지 않도록 다 차단까지 해놓은 상태였는데 동서가 그냥 제 친구였으면 그렇게 차단하고 연락 안 해버리면 그만이지만 저희는 식구잖아요. 미우나 고우나 언젠가 한 번은 마주쳐야 할 식구요. 동서한테 먼저 연락이 왔더라고요. 오늘 저녁에 아주버님께서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축하할 일이 있는데 동서가 미리 와서 좀 도와줄 수 있겠냐고요. 내가 도와달라고 할 땐 그렇게 쌩까더니만 또 지가 필요할 땐 슬슬 웃으면서 도와줄 수 있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꼴이 정말 꼴 보기 싫었지만 아주버님 축하해줘야 하는 일이라는데 또 그걸 그대로 무시할 수도 없고 알겠다고 남편 데리고 같이 간다고 하니까 뭐 서프라이즈 파티를 준비할 거니까 동서만 좀 먼저 왔으면 좋겠대요. 뭔가 수상하다 싶어가지고 남편한테 얘기를 바로 했죠. 뭐 아주버님 축하할 일이 있다는데 그런 게 있냐. 자기는 들어본 적이 없대요. 거기다가 오늘 저녁에는 사업 때문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자리에 참석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축하할 일이 있으면 제가 대신 가서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남편도 안 가는데 괜히 갔다가 험한 소리 들을까봐 가기 싫었는데 남편까지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가기 싫은 걸 억지로 질질 끌고 동선회로 향했습니다. 가니까요. 식탁에는 무슨 재료가 한가득 올려져 있고 손윗동서가 저를 보더니 씩 웃어요. 이게 다 뭐냐고 뭐 서프라이즈 파티를 준비한다고 하더니만 뭐 아직 하나도 준비를 안 하셨냐고 그러니까 그래요. 사실 아주버님 축하 파티가 아니라 저녁에 자기 손님들이 오기로 했는데 다들 집에서 한밤 먹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를 불렀다고요. 그 잘난 인플루언서 친구들이랑 모임이 있는데 부려먹을 사람이 없으니까 저를 불렀다고 아주 대놓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뿐만인 줄 아세요? 저한테 앞치마를 툭 던지더니 그러는 거예요. 내가 동서 생각해서 특별히 앞치마도 따로 준비했어. 동서 식모일하잖아. 동서는 딱 그게 잘 어울린다니까? 생각해서 특별히 골라준 앞치마니까 그거 차리고 저녁 준비나 해. 사람들 곧 있으면 올 테니까 꾸물거리지 말고. 실실 웃는 얼굴에다가 앞치마를 처박아 줄까 하다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망신을 주는 것이 훨씬 더 속 시원하겠다 싶어가지고 다른 계획을 짰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앞치마를 받아들고 목에 두르니까 거보라고 얼마나 잘 어울리냐고 자기는 사람들 오기 전에 미용실이나 좀 갔다 오겠다고 저를 집에 덩그러니 남겨두고 쌩안이 나가더라고요. 손윗동서가 문을 닫고 나가는 소리를 듣자마자 저는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호구같이 그 집에서 뭐 하고 있는 거냐고요? 원래 한국 사람들 말은 끝까지 들어야 하잖아요. 열심히 요리를 하고 나서 저는 집에 있는 상비약통을 찾았습니다. 제가 어디가 다친 게 아니고요. 절 그렇게 부려 먹었으면 큰 코 다칠 각오는 해야죠. 아니나 다를까 상비약통에 떡하니 설사약통이 보이더라고요. 맛있게 한상 차려낸 반찬들 위에 티가 나지 않게 설사약을 살살 뿌렸습니다. 손윗동서가 평소에도 장이 약하고 과민성 대장염으로 병원을 들락날락하고 있는 게 번뜩 생각났거든요. 요리를 싹 마치고 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손윗동서가 와서 이것저것 간을 봐요. 당연히 손님들이 먹을 반찬에는 별다른 걸 안 뿌려놓고 손윗동서가 간을 볼 것들에만 기가 막히게 골라서 설사약을 타놨거든요. 그래도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요리는 꽤나 한다 하면서 비웃길래 저도 똑같이 웃어줬죠. 조금 있으면 본인이 쪽팔릴 타이밍이 올 테니까요. 이것저것 준비를 하다가 벌써 배가 살살 아픈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배를 문지르는데 타이밍 좋게 초대한 손님들이 하나둘씩 도착을 했어요. 손윗동서는 분명히 배가 아플 텐데도 사람들을 맞이하는 게 먼저다 싶었는지 자리에 앉혀놓고 신나게 저녁 식사를 시작했죠. 설사약에다가 손님들이 가져온 와인에다가 그렇게 먹으니까 배가 안 아프고 배겨요. 그렇다고 자기가 파티를 주최하고 그렇게 잘나신 인플루언서 선생님인데 중간에 배가 아프다고 똥이 마렵다고 일어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식탁 맞은편에서 얼굴을 구경하는데 벌써 얼굴이 누렇게 떴더라고요. 옆에 사람을 붙잡고 혹시 배가 안 아프냐고 음식이 이상한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옆에 사람은 무슨 소리냐고 맘만 좋다고 이따가 제 명함을 한 장 챙겨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배가 꾸룩거리는 소리가 들리는데도 도저히 못 참겠다 싶었는지 배를 움켜쥐고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황급히 화장실로 뛰어가려는 손윗동서의 어깨를 척 하고 붙잡아 세웠고 그 순간에 뽕 하는 방귀 소리와 함께 새빨갛게 얼굴이 달아오는 손윗동서가 고개를 획 돌리더라고요. 아우, 이게 무슨 냄새야? 자기 혹시 방귀 어머, 저게 뭐야? 자기 혹시 지금 지린 거야? 원피스에 저게 무슨, 아우, 냄새. 미쳤나봐. 사람들 불러놓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제가 갑자기 어깨를 붙잡아 놀란 손윗동서가 순간적으로 자기 배를 조절하기 힘들었는지 방귀 소리와 함께 똥을 지렸고 그건 집안에 퍼지는 고약한 냄새와 원피스의 얼룩만 봐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었어요. 맛있게 밥을 먹던 사람들이 코를 막고 구역질을 했고 그런 거 아니라고 창피함에 눈물까지 그렁그렁 맺혀서는 화장실로 뛰어가더랍니다. 아무래도 배탈이 난 모양이네요. 좋은 파티를 이렇게 망쳐서 어떡해요? 비위 상하시겠지만 여기는 제가 알아서 잘 처리할게요. 다들 가보세요. 한참 화장실에 앉아서 시끄럽게 볼일을 보던 손윗동서가 이미 빠져나간 사람들을 보면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화장실에서 나왔고 저는 그런 손윗동서를 위로하는 척 하면서 은근슬쩍 엿을 먹였답니다. 아무리 맛있어도 그렇지 그렇게 허겁지겁 먹으면 탈이 안 나고 배기냐고요.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똥쟁이라고 동네방네 소문날 것 같은데 얼른 그것부터 수습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요. 씩씩거리면서 눈물을 흘리던 손윗동서는 제 말에 화들짝 놀라서 여기저기 전화를 하더군요. 그 꼴을 보면서 정말 배꼽 잡고 웃었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됐냐고요? 밥 먹다가 똥까지 지렸는데 주위에 사람이 남아있겠어요. 얼마 안 되는 광고가 들어오던 것도 소문이 나서 싹 다 끊긴 모양이에요. 요즘에는 집에서 기고만장하던 게 기가 팍 죽어서는 빌빌거리면서 다니는데 아주 속이 다 시원하더라니까요. 제가 차마 이름을 말할 수 없는 게 한스럽지만 제대로 엿먹였으니 이것보다 통쾌하고 속 시원한 일이 또 있겠냐 싶어요. 들어온 모습의 유일한 목격자가 됐으니 앞으로 저 괴롭힐 일은 없다 생각하고 저도 다시 즐겁게 시댁 생활을 해보려고요.
안녕하세요. 며칠 동안 고민만 하다가 조언을 구하고자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30대 중후반 여성이고요. 결혼한 지는 5년이 됐어요. 아직 아이는 없고요. 저는 원래도 아이를 낳을 생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남편이 자꾸 이제는 더 늦기 전에 아이를 가져야 하지 않겠냐며 졸라대는데 제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도무지 판단이 안 서서요. 여러분께서 제 얘기를 들어보시고 저라면 어떻게 하실지 의견 보태주셨으면 합니다. 어디서부터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먼저 저희의 신혼생활부터 거슬러 가보면 맞을 것 같네요. 결혼 정년기에 두 남녀가 만나 저희는 제법 순조롭게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특히 경제적으로 남부럽지 않은 출발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양가 부모님이 결혼할 때 금전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요즘은 부모 재산이 중요한 시대라고들 하잖아요. 맞는 것 같아요. 결혼할 때부터 시댁에서 큰 도움을 주신 덕에 저희는 신혼 때부터 이미 새 아파트를 대출 없이 장만할 수 있었거든요. 저희 친정에서도 그에 걸맞게 혼수를 최고급으로 넣어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친정에서는 여자도 조금이라도 달마다 들어오는 수입이 있어야 한다며 꼬박꼬박 월세가 들어오는 오피스텔 두 채를 제 앞으로 해주셨습니다. 두 집안의 경제력이 차이가 나면 결혼 준비할 때부터 잡음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시댁은 일찍이 자수성가를, 저희 친정도 꽤 큰 사업을 하셔서 각종 부동산 재산도 많으시고 꾸준히 들어오는 월 수입도 많고 노후 대비도 확실히 해두셨어요. 그렇기에 저희 부부는 아주 순조롭게 그리고 남부럽지 않게 출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재력 있는 시댁이 나쁘지 않았지만 남편은 정말 누가 봐도 티가 나게 저희 친정집에 돈이 많다는 걸 좋아했어요. 왜 여자들끼리 만나면 은근히 남편 자랑하잖아요. 요즘은 남자들도 그렇게 와이프 자랑을 한대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친구들끼리 만나면 부인 전공이 뭔지, 대학은 어디 나왔는지, 직업은 뭔지, 요즘은 그런 거 다 공유한다고 하더라고요. 와이프 연봉부터 시작해서 처가에서 이거 해줬다, 저거 받았다, 이런 얘기들을 은근히 자랑하고 또 부러워들 한다네요. 한 번은 저희 결혼 전에 청첩장도 줄 겸 남편 친구들 모임에 제가 따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말로만 듣던 와이프 자랑대회가 진짜 열리더라고요. 아우, 재수 씨라도 불러도 되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듣던 대로 미인이십니다. 그치? 예쁘지? 애가 얼마나 결혼하기 전에 자랑을 하던지 배가 아파서 혼났는데 이렇게 직접 뵈니까 부럽습니다. 너는 뭐 안 그랬냐? 맨날 처가에서 뭐 해줬다, 와이프가 승진했다. 이런 거 하나도 자랑해서 나도 해보고 싶었다. 왜? 맞다. 우리 와이프도 이번에 가게 하나 차렸어. 처갓집에서 차려준 건데 한번 놀러 올래? 이런 식으로요. 서로들 얘기하며 어깨를 으쓱해 하는 게 제법 귀엽기도 했어요. 남편은 저한테도 친정이 부자라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 티를 냈는데요. 친정 아버지가 오피스텔을 양도해 주셨을 때는 어찌나 저를 그윽한 눈빛으로 쳐다보던지. 아빠가 오피스텔 양도해 주신다는 거 이번 주변 서류 마무리될 것 같아. 조만간 월세 내 통장으로 들어올 거야. 아버님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지? 나도 내일 전화 한번 꼭 드릴게. 아버님이 외동딸 시집 보내려고 하시니까 든든히 이것저것 많이 해주시네. 정말 감사하고 당신한테도 너무 고마워. 우리 집에 아들이 있었음 국물도 없었어. 딸만 있으니까 이런저런 지원이 다 나한테 오는 거고. 좋지? 나도 너무 좋아. 우리 매달 월세 들어오면 그걸로 뭐 할까? 적금 하나 넣을까? 아님 주식 괜찮은 거 알아볼까? 저도 막 유세를 부렸죠. 능력 있는 친정이 제 뒤에 딱 버티고 필요할 때마다 금전적으로 넉넉히 지원해 주니까 얼마나 든든하던지요. 그러니까 여자에게 친정은 울타리고 백이란 말이 있나 봐요. 여자 팔자는 친정 복이 8할 이상이라는 말도 있고요. 저도 아쉬울 것 없는 결혼이었기에 전 결혼 전부터 남편과 공평하게 나누기로 한 게 있었어요.
먼저 저와 남편은 모든 집안일을 딱 반반으로 나눠서 하기로 했죠. 제가 직장을 다니진 않지만 월세로 들어오는 수입으로 따지면 맞벌이나 다름없으니까요. 요리, 청소, 빨래 등등 주기적으로 해야 하는 일들을 미리 담당을 정해 분담해서 하기로 했죠. 명절이나 집안 행사 때에도 양가에 똑같이 하기로 했어요. 설날 때 시댁에 먼저 가면 추석에 친정에 먼저 가고, 어버이날 때 올해는 친정에 먼저 가면 내년에는 시댁에 먼저 가는 식으로요. 요즘 세상에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남편도 동의하고 잘 따라줬죠.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무조건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어야 한다는 정말이지 옛날 마인드를 가지고 계셨거든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시부모님들께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초대해서 저희 집에 들르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식사 준비를 남편이 했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아무것도 안 한 것도 아니에요. 나름 옆에서 거들고 충분히 도왔는데 집에 오셨을 때 남편이 앞치마를 하고 부엌에서 나와서 인사하는 걸 보시더니 엄청나게 정색을 하며 화를 내시는 거예요. 엄마 아빠 오셨어요? 길 많이 안 막히셨나 봐요. 아니,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아, 네가 왜 앞치마를 메고 부엌에서 나와? 남편은 허둥지둥 앞치마를 벗으며 나름 시어머니께 설명을 드렸는데 들을수록 더욱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글쎄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들으면 참 경악할 만한 발언들을 했습니다. 아, 엄마 아빠 드릴 음식 준비하고 있었지. 아, 나 혼자 한 게 아니고 둘이 같이 했어. 거의 다 했어요. 서서 이러지들 마시고 얼른 손 씻고 오세요. 음식 다 식어요. 아니, 가만히 있어봐라.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시부모님 모셔놓고 이게 무슨 경우 없는 짓이야? 상차림을 왜 여자가 직접 안 하고 남편을 시켜? 예, 네가 한번 말해봐라. 매일 오는 것도 아니고 처음 오는 시부모님 대접하는 밥상 차리기가 그렇게 싫어서 남편을 부엌에 들락날락하게 만드는 게 지금 잘하는 짓이고 자랑할 짓이라고 내 눈앞에서 이 꼴을 보이는 거야? 정말 어이가 없었죠. 아니 시부모님 밥상은 꼭 며느리가 차려야 한다고 어디 대한민국 법전에라도 쓰여 있답니까? 황당했지만 나름 또박또박 이유를 설명드렸어요. 그게 아니고요. 어머님, 저희 친정 부모님이 오실 땐 제가 나서서 음식 차려요. 오늘은 어머님, 아버님 식사 이희가 직접 손수 차리고 싶다고 해서 그러자고 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 요즘 세상에 무조건 여자만 부엌에 들어가야 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아무래도 부모님들 초대해서 식사 준비할 때는 평소 상차림보다 훨씬 신경을 쓰게 되는데 그게 혼자 하기엔 영 힘들고 무조건 둘이 같이 해야죠. 게다가 양가 부모님들이 좋아하시는 음식들도 다르고 간을 어떻게 하는 걸 좋아하시는지 각자가 더 잘 알지 않겠어요? 이게 다 어머님 아버님 정성껏 음식 만들어 대접해 드리려다 보니까 둘이 역할 나눠서 준비를 했고 그렇게 예쁘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님? 내 살다 살다 별꼴 다 보겠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나한테 있어선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야. 절대 네 남편 부엌에 들이지 말아라. 내 한 번만 더 이 꼴 보면 정말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나름 애교 섞인 말로 설명을 드렸지만 시어머니는 들은 채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도 더 이상 말 안 하고 그냥 포기했어요. 그렇다고 앞으로 남편을 부엌에 들이지 않을 생각은 절대 없고 그냥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던 말던 저희가 하던 대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로 살려고 진즉부터 마음 먹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와 사사건건 부딪히는 일이 많았어요. 제가 은근히 느끼고 있는 게 하나 있었는데요. 시어머니가 은근히 저나 저희 친정집에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글쎄 시어머니는 늘 그렇게 저희 친정과 시댁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저희 친정집이 서울의 좋은 동네의 고급 빌라인 걸 아시곤 기가 죽기 싫으셨든지 지금 니네 친정집 시세가 한 50억까진 안 하지? 살아보니까 꼭 부자들만이 그런 데를 사는 건 아니더라고. 내 친구들도 보면 사는 데는 그냥저냥 검소하고 깔끔한 동네 사는데
알고 보면 참 알짜배기 부자들이 많거든. 사실 나도 예전에 그 동네 아파트 하나 당첨됐었는데 그때 분양가가 5억, 6억짜리라서 그냥 품 팔기 귀찮아서 말았거든. 근데 그게 지금 20억 가까이 하잖니? 아등바등 그런 데를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형편이 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간소하게 사는 일도 많은 법이지. 이런 말을 대놓고 하시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저희 외가에 대해서 어디서 듣고 아셨는지, 아니, 너희 외가가 유명한 악기 회사를 가업을 하고 있다며? 내 듣고 보니까 참 반갑지 뭐냐. 내가 그 한 15년 전쯤인가? 신문에서 그 회사 사정이 어려운 것 같아서 후원금 내려다가 말았잖니. 나도 어렸을 때 그 악기 배운 적이 있어서 관심이 좀 있었거든. 후원 계좌를 아무리 알아봐도 찾기가 어려워서 그냥 어떻게 되겠거니 하고 말았는데 어떻게 지금은 좀 사정이 괜찮아졌다고 하시니?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저희 외가요? 사업이란 게 다 그렇죠. 가끔 휘청거릴 때도 있었지만 생판 모르는 남의 후원금까지 받을 정도로 어려운 적은 없을 거예요. 지금도 대기업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탄탄한 기업이고 저희 사촌들이 잘 물려받아서 기업을 이어가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땐 저희 시댁도 재산 수준이나 경제력이 남들보다 높은 수준인 건 맞아요. 근데 엄밀히 따져보자면 시어머니 말처럼 유서 깊은 남들이 알만한 회사를 대대로 운영하는 외가에 부촌에 살고 계시는 부모님의 그래도 저희 집이 더 잘 사는 편에 속하거든요. 근데 시어머니는 그걸 받아들이기를 정말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무리 저희 친정집을 깎아내리려고 해도 제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자 이번에는 작전을 바꾸신 것 같았어요. 갑자기 저희 집에 온갖 잡스러운 물건들을 퍼나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물건이었습니다. 그 물건들이 대체 뭐였는지 아세요? 저도 시어머니가 저희 집 초인종을 누를 때마다 그것도 정말 싫었는데 문을 열어드렸을 때 시어머니 손에 들린 물건들을 볼 때마다 정말 진절머리가 처지더라니까요. 어머니 오셨어요? 오실 땐 미리 연락 좀 하고 오시라니까요. 어머, 이번엔 또 이게 뭐예요? 이거 네 형님이 애기 낳았을 적에 쓰던 청기적인데 너 나중에 애기 낳으면 쓸 일 있을까 봐 가져왔다. 네? 청기적이요? 아니,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걸 써요, 어머니. 다 일회용 기저귀 쓰죠. 게다가 남이 오줌 싸고 똥 쌀 때 쓰던 걸 저더러 쓰라고요? 아니야, 아니, 다 떠나서 어머니, 저 아직 임신도 안 했어요. 당분간 계획도 없고요. 도로 가져가세요. 제가 기함을 하며 청기저귀를 못 본 걸 본 취급을 하자 시어머니가 방방 뛰시더라고요. 예, 그 일회용 기저귀란 게 얼마나 환경 호르몬 덩어리에 건강에 안 좋은데 그걸 갓 태어난 애기 살 것에 갖다 대니 난 내 핏줄들 그런 환경에서 자라게 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이거 다 네 형님이 3번 넘게 깨끗이 삶은 거야. 오늘도 내가 오기 전에 한 번 더 삶으라고 해서 그렇게 힘들게 준비를 해둔 건데. 아니 그리고 넌 여자가 한 집안에 시집을 왔으면 애를 낳아서 대를 이어야지. 무슨 애를 계획식이나 세워서 가지니? 당연히 가지는 거고 생기면 감사하게 낳는 거지. 1년 안에 나는 우리 집안 핏줄이 꼭 하나 더 태어나는 걸 봐야겠으니까 그리 알고 잘 챙겨 두거라. 그날요, 남편이랑 연애하고 결혼하면서 그렇게 대판 싸운 건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싸웠다기보단 제가 일방적으로 퍼부은 꼴이지만요. 어머님 정말 왜 그러셔? 이거 봐. 어머니가 오늘 우리 집에 뭘 가져오셨는지 알아? 이게 뭔데? 청기저귀야. 청기저귀. 형님이 쓰시던 걸 나보고 물려쓰래.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엄마도 참, 뭘 이런 걸 무겁게 들고 오셨대. 그냥 둬. 내가 내일 나가서 버릴게. 그뿐인 줄 알아? 엊그제는 나보고 시이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집에서 쓰던 쇼파 가져갈 생각 없냐고 전화도 하셨었어. 그래? 가져오려고?
내가 미쳤어? 남이 쓰던 걸. 아니, 친척이라고 해서 돌아가신 분이 쓰시던 걸 내가 왜 가져와? 내 말은 어머님이 나한테 자꾸 어디서 적선을 해도 욕먹을 만한 물건들을 자꾸 갖다 주신다는 거야. 나 정말 스트레스 받아. 왜 이러시는 거야? 대체? 당신 어머님이 왜 그러시는 거라고 생각해? 글쎄. 그래도 자기 생각해서 힘들게 가져다 주시는 거 아니야? 아니, 절대 아니지. 이건 나 무시하시는 거야. 난 그 정도 급의 물건을 써도 되는 사람이라고 깎아내리려고 그러시는 거라고. 설사 어머님이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난 어머님의 반복되는 행동이 그런 의도가 있다고밖에 안 느껴져. 그러니까 앞으로 절대 그러시지 못하게 좀 해줘. 나 정말 화나려고 그래. 알았어. 그리고 저기 당신 손으로 갖다 버려. 아무튼 여자가 당당하고 편한 꼴을 못 보는 시어머니는 호시탐탐 저를 괴롭히려는 것 같았지만 제가 눈 하나 깜짝했던 줄 아세요. 어머니 앞에서나 남편 앞에서나 제 입장을 똑부러지게 전달했더니 남편은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했고 시어머니는 점점 더 저를 못마땅해 하기 시작했어요. 추석 때 일이었어요. 설날 때 시댁에 먼저 갈게 추석에는 당연히 친정에 먼저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근데 시어머니가 아침부터 전화를 하신 거예요. 예, 제사를 지내려면 빨리 음식 준비를 해야 하는데 왜 아직도 코빼기도 안 비추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네? 어머님 못 들으셨어요? 저희 이번 명절 때는 친정부터 가기로 했어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넌 출가 외인이고 이제 우리 집안 사람이야. 명절 때 친정 문턱도 못 밟던 시대도 있었다. 근데 어딜 먼저 간다고? 그게 지금 말이나 되는 소리야? 아니, 왜 말이 안 돼요? 저도 명절 되면 저희 엄마 아빠 보고 싶어요, 어머님. 저번에는 늦게 가니까 저희 이모, 고모, 사촌들도 다 가고 없고 아쉽더라고요. 어머,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저희 더 늦으면 차 막혀서 안 돼요. 그럼 어머니 이만 끊을게요. 후다다닥 전화를 끊어버렸더니 아주 받을 때까지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남편에게 계속 휴대전화를 쥐어줘 버리고 제가 직접 운전을 해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보조석에 앉은 남편은 안절부절 하더라고요. 뭐 어쩌지? 엄마가 계속 전화를 하네. 그러게 명절이 번갈아서 가기로 했다고 왜 말씀을 안 드려? 분명 이렇게 난리를 치실 게 뻔해서. 아무튼 난 몰라. 자기가 알아서 해. 모레 갈 때도 이렇게 화내시면 어떡해? 나 너무 무서워. 계속 이러시면 나 그냥 안 갈 거야. 그렇게 추석 때는 저희 친정에 가서 3박 4일 동안 실컷 놀다 오고 시댁에는 코빼기도 안 비쳤더니 시어머니는 바짝 약이 오르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한 2주 지났나요? 시어머니가 아주 급한 일이 생긴 것처럼 시댁으로 오라고 호출을 하셔서 얼른 가봤죠.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제 입으론 도저히 창피해서 친구들에겐 말도 못한 것들인데요. 아무래도 초장에 며느리 길을 잡아야겠다 생각이 드셨는지 김장 때도 아닌데 김치거리를 어디서 한 무더기를 사오셨더라고요. 그뿐인 줄 아세요? 집은 죄의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빨랫감으로 덮지도 않은 이불을 산더미같이 쌓아놓고요. 그 이유가 다 뭐겠어요? 유치하게도 그걸 다 저에게 일을 시켜서 제 길을 죽이려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내가 오늘 하루 날 잡아서 김치도 좀 담그고 집안 대청소 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이고 늙어서 그런지 준비만 하는 것만으로도 몸살이 걸렸지 뭐냐. 네 형님 혼자만 하기에는 좀 힘들어할 것 같아서 내가 너도 불렀다. 그 둘이 좀 같이 하거라. 어머, 형님도 부르셨어요? 근데 이걸 다요? 전이 힘들어서 못할 것 같은데. 아니, 그럼 누가 해? 아픈 내가 끙끙거리면서 이걸 다 해야겠냐? 아니, 그럼 몸 좀 회복되시고 다음 주에 하시면 안 될까요? 하라면 할 것이지. 젊은 애가 먼 토를 다는 게 그렇게 많니? 아무튼 나는 병원에 좀 다녀와야겠으니까 시킨 일들을 다 마무리해 놓거라.
저 김치는 조금씩 골고루 담아봐라. 너희 아버지가 요새 막 담근 깍두기를 좋아하셔서 저 무릇 깍두기 담는 데에만 쓰지 말고 동치미도 좀 담가놓고. 그럼 나는 간다. 그렇게 꽁무니를 빼버리시는 거예요. 이윽고 형님이 도착했는데 형님은 그동안 시집살이를 얼마나 당하셨는지 놀라지도 않더라고요. 아우, 이게 다 뭐야. 며느리 휘어잡기 또 시작하셨어. 고무장갑 어딨어? 얼른 해치우자. 어머님 고집이 있으셔서 그냥 해달라고 해주는 게 몸도 마음도 편해지는 길이야. 형님, 전 정말 힘들어서 못해요. 그러지 마시고 제가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저는요, 당장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저예요. 저 혹시 주위에 오늘 하루만 집안일을 해주실 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당은 두둑하게 쳐드릴게요. 한 분, 아니, 세 분이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래전부터 저희 집안일을 봐주시던 도우미 이모에게 전화를 걸어서 몇 분만 당일치기로 일할 분을 소개해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30분도 안 돼서 솜씨 좋은 분들을 세 분이나 보내주셨더라고요. 그 덕에 저랑 형님은 커피나 마시면서 실컷 수다를 떨고 있었더니 그 산더미 같은 일들도 금방 끝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녁이 돼서야 집에 들어오셨고 들어서자마자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집안은 반짝반짝 광이 날 정도로 깨끗해져 있었고 각종 맛깔나게 담궈진 김치에 이불까지 깨끗하게 빨아서 다 널어두었고요. 근데 저희는 아주 힘든 기색이 하나 없이 말끔하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으신 것 같더라고요. 아니,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야? 어머님, 병원에서는 뭐라고 하세요? 괜찮으세요? 어, 그, 몰라. 며칠 더 지켜보고 병원에 또 오래. 아니, 그나저나, 이걸 진짜 너네 둘이 다 한 거냐? 혹시 사람 쓴 거 아니야? 어머, 눈썰미도 좋으셔요. 맞아요, 어머님. 제가 아주머니들 좀 불러서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집을 비운 건 아니고요. 옆에서 하시는 거 다 지켜보고 그랬으니까 걱정 마세요. 뭐? 내가 언제 사람을 부르랬냐? 너네 보고 직접 하랬지. 어머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이런 일 할 줄 모르고요. 힘들어서 못한다고요. 어쨌든 다 깔끔하게 마무리됐으니까 된 거 아니에요? 사실 제가 시어머니의 이런 성향을 몰랐던 건 아니에요. 결혼 전에 놀러 오라고 하셔서 몇 번 놀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가끔 형네 부부도 함께 초대해서 식사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묘하게 아니 대놓고 형님을 며느리로서 대접하는 것이 아닌 무시하고 하대하는 듯한 발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때 직감했죠. 어머님한테 잘못 걸리면 시집살이를 단단히 하겠구나 하고요. 예, 이게 상 다 차린 거니? 찌개는 없니? 네? 국 있어서 찌개 따로 안 끓였는데. 너는 없는 집에서 자라서 그런 건지 애가 왜 이렇게 손이 작니? 한 집안에 큰 며느리씩이나 되는 애가 엄연히 찌개랑 국은 다르지? 우리 밥상에도 찌개와 국은 따로 끓여냈는데 오늘따라 왜 이러는 거야? 여러분 100번 양보해서 이해를 해보자고 해도 유복하신 저희 부모님도 그래요. 가끔 찌개도 끓이고 국도 내고 그럴 때 있죠. 근데 매 끼니마다 누가 찌개랑 국을 같이 끓여서 먹는데요. 거기다가 그깟 찌개 하나에 남의 집이 가난하니 우리 집이 부자니 들먹이는 건 정말 너무하잖아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어머님은 형님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구박하고 또 무시하는 그 이유는 오로지 단 하나, 형님 집안이 시댁보다 가난하다는 것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은근히 저에게 형님 뒷담화를 많이 하시는 거 있죠? 글쎄, 너희 형님은 내가 처음에 결혼 반대를 좀 했어. 집안이 워낙 차이가 나서 말이다. 그래도 큰 며느리는 좀 가풍 있는 집안에서 자란 우아한 며느리를 얻고 싶었는데 그 계획이 네 형님 때문에 다 물거품이 돼버렸지 뭐냐. 아유, 내 팔자야.
그래서일까요? 형님은 그래도 자신보다는 당당하게 시어머니에게 할 말은 다 하는 저를 부러워하기도 했고, 저에게 늘 지고 많은 시어머니를 고생하기도 했죠. 난 어머님이 말은 저렇게 하셔도 결혼할 때 집도 해주시고 애들 학원비며 이것저것 금전적으로 도와주시는 게 많으니까 찍소리 못하지 뭐. 그리고 아버님 회사도 언젠가 애 아빠가 물려받아야 할 텐데 아버님 성격에 수틀리면 국물도 없는 거 알지? 그러니까 어쩌겠어. 내가 설설 기는 수밖에. 그런데 동서는 가끔 보면 참 당당하게 할 말 다 해서 내 속이 다 시원하다니까. 어머님 당황해 하시는 모습 보면 대리만족이랄까? 그런 게 느껴지기도 하고. 근데 어머니도 참 심보가 고약하신 게 가난한 집에서 시집 왔다는 죄로 나를 그렇게 무시하셔서 부잣집 딸은 함부로 못 대할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네. 그렇게 형님이 보기에도 저와 시어머니의 갈등은 나날이 깊어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그렇게 타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던 차가 있었거든요. 마침 남편 생일이 다가오니까 그 틈을 타서 남편이 엄청나게 저를 조르는 거예요. 지금 타는 차는 어머님 둘이고 우리는 새 차를 사서 타자고 말이에요. 여보, 그 차가 이번에 새로 출시되면서 인기가 엄청 많아졌다니까. 지금 예약 안 하면 차 나올 때까지 적어도 1년은 기다려야 된대. 다음 주에 내 생일이잖아. 생일 선물로 그 차 사면 안 돼? 마침 엄마가 차 사는데 돈 좀 보태줄 수 있다고 했어. 어머님이 차 사는데 돈을 보태주신대? 어, 이번에 갯돈 타는 거 있다고 아빠랑 형 몰래 나 준다고 했어. 대신 내가 타던 차 엄마 달래. 엄마가 탄다고. 좋아. 나도 그 차 타보고 싶긴 했어. 대신 한 가지 조건 있어. 그동안 자기가 어머님 앞에서 무조건 내 편 들어주고 내가 하자는 대로 잘해줘서 큰맘 먹고 허락하는 거라는 것만 알아도 앞으로 더 잘해. 정말? 와, 너무 고마워 여보. 나 정말 장가를 잘 간 놈이야. 보셨죠? 저희는 이렇게나 사이가 좋은 부부였습니다. 둘 사이는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니가 정말 문제였습니다. 차를 사기로 결정하고 나서 시어머니께서는 득달같이 전화를 걸어서 생색을 내시더라고요. 예, 내가 차 사는데 돈 보태준다는 소리 들었니? 아,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럼요, 들었죠. 정말 좋아하던걸요? 너 정말 웃기는 애다. 근데 왜 고맙다는 전화 한 통화를 안 하니? 아, 그이가 이미 말씀드린 줄 알고 감사해요, 어머님. 넌 꼭 그러더라. 애가 뭘 고마운 줄을 몰라. 하긴 그래서 그런지 너네 친정에서도 요즘 통 뭘 안 해주시는 눈치더라. 나처럼 반찬을 해다 주시길 하셔. 그때 오피스텔 증여해 주셨다고 그리 생색을 내시더니 그 이후로는 뭐 콩고물 떨어지는 것도 없는 것 같던데. 그러면서 그렇게 부자티를 내더라.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암튼 제가 지금 운전 중이어서요. 이따가 다시 전화 드릴게요. 하필이면 제가 그때 누구랑 있었는지 아세요? 저 정말 운전 중이었고 그때 하필 저희 친정 엄마가 옆에 타고 계셨거든요. 운전 중이라 무심코 전화를 받았는데 그런 말들을 쏟아내시는 바람에 얼마나 난감했는지 황급하게 전화를 끊어버렸던 거예요. 어머, 너희 시어머니 왜 이러셔? 평소에도 이렇게 말하시니? 아주 신경 쓰지 마, 엄마. 가끔 좀 이상하셔. 가만히 있어봐, 얘. 아니, 생각할수록 말 웃기게 하시네. 그러니까 이번에 너희 남편 차 바꾸는 걸 시어머니가 돈을 보태주시면서 친정에서 해주는 게 없다고 하시는 말씀 맞는 거지? 엄마가 제대로 들은 게 맞아? 맞아. 가끔 저렇게 비교하면서 생색낼 때 있으셔. 웃기는 양반이네. 너 지금 타고 있는 이 차도 오래됐지? 엄마가 아빠한테 말해서 네 차도 우리가 바꿔줄게. 이 엄마가 우리 딸 기죽지 않게 벤츠로다가 하나 뽑아줄게. 어머, 이게 웬 횡재야? 내가 시어머니 덕을 볼 때도 있네. 완전 좋지, 엄마. 고마워, 엄마. 내가 시댁에 톡톡히 자랑할게.
그렇게 딸 기죽는 꼴은 절대 못 보시는 저희 친정 부모님은 저에게 벤츠를 사주기로 하셨어요. 남편이요? 또 엄청 좋아했죠. 역시 장모님 장인어른 통이 크시다니까. 나도 못 타본 벤츠를 부럽다 자기야. 그럼 우리 엄마 아빠가 누군데? 자기 타던 차는 어머님 타시기로 했다며? 내가 내일 전화드려서 가져가시라고 할게. 마침 아까 전화하셨는데 운전 중이라 길게 통화 못했거든. 저는 평소에 시어머니에게는 정말 전화를 안 하는 편이거든요. 괜히 전화 드려봐야 맨날 욕이나 얻어먹고 듣기 싫은 말만 듣고요. 그런데 웬일로 안 하던 짓을 하려던 이유는 저도 저희 친정 부모님 자랑을 하고 생색도 좀 내야지 않겠어요. 신나서 전화를 걸었죠. 어머님, 저예요. 바쁘세요? 어제 통화를 길게 못했어요. 다시 전화드렸어요. 네가 웬일이냐? 아유, 그렇게 버릇없이 끊어놓고선 생전 전화 한번 다시 하는 일이 없더니. 드릴 말씀도 있고 해서요. 어머님이 저희 타던 차 가져가신다고 하셨죠? 오늘 가져가시면 해서요. 오늘 당장? 왜? 저희 아파트가 등록할 수 있는 차가 딱 2대거든요. 근데 오늘 제 차가 새로 나와서 그걸 등록하려면 그 차를 어머님이 가져가셔야 할 것 같아요. 아니, 갑자기 네가 새 차를 뽑았어? 무슨 돈으로? 너 네 남편 닥달해서 너도 새 차 사달라고 한 거야? 아니요. 그럴 리가요. 저희 친정에서 사주셨어요. 저 기죽지 말라고 벤츠로요. 저희 친정에서는 차값을 보태주신 게 아니라 아예 사주신 거예요, 어머님. 하도 저희 친정에서 아무것도 안 해주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저에게 자주자주 좋은 것 해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서운하더라고요. 니네 친정에서 간만에 뭘 좀 해준 것 가지고 생색은. 아니, 그건 그렇고. 그렇다고 이 삼복더위에 시어머니를 차 가지러 오라가라 해? 새로 나온 제 차 오늘 직접 저희 집 앞에서 받기로 했는데 제가 집을 비우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머님 오늘 못 오시면 그냥 제가 주말에 그이한테 가져다 드리라고 할까요? 어머머, 내 정신 좀 봐. 찌개 올려둔 거 타는 소리 나네요. 어머니 그럼 그만 끊을게요, 어머님. 그렇게 제야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뚝 끊어버렸죠. 어찌나 고소하고 기분이 좋든지 다음번에 형님 만나면 이 에피소드를 꼭 들려드리면 좋아하시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몇 시간이 흘렀을까? 드디어 제 차가 도착했다는 전화가 왔더라고요. 얼른 대충 걸쳐 입고 차를 받으러 나갔죠. 그런데 아파트 공동 현관을 나가려는 순간 벼랑간 시어머니가 나타나신 거예요. 예, 너 마침 잘 만났다. 아유, 내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너네 집에 직접 가는 길이었어. 근데 너 어디 가니? 어머니, 제 차가 지금 막 도착했다고 해서 받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그래? 마침 잘 됐다. 네 주제에 무슨 벤츠야. 여자가 남편보다 좋은 차 탄다는 게 말이 되니? 아범이 준다는 헌차 앞으로 네가 타라. 벤츠는 내가 가져가서 타야겠다. 내 차랑 바꿔. 시어머니는 마침 도착한 차 앞으로 달려가 강제로 차 문을 확 여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 시어머니는 기야말 광경에 그 자리에서 개거품을 물고 쓰러지고야 말았습니다. 아이고 머니라 깜짝이야. 아이고 사돈 양반이 어떻게 여기에? 그 차에는 저희 친정아버지가 타고 계셨던 거예요. 아버지 딴에는 차가 제대로 잘 나왔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기도 하고 싶었고 엄마한테 시어머니와 전화통화를 들었던 얘기를 듣기도 해서 제가 어떻게 지내고 있나 겸사겸사 와보셨던 거라고 해요. 근데 그 꼴을 보게 됐다니. 게다가 아버지는 시어머니가 저에게 하는 말을 다 듣고 화가 단단히 나셨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사부인. 뜻밖의 계기로 이렇게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간 잘 지내셨죠? 아유, 제가 집에서 막 달려나와서 차림이 말이 아닌데, 예, 잘 지냈습니다. 사돈께서도 별일 없으셨죠? 별일이 없었는데 앞으로 별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올라가셔서 차라도 한잔하시지요. 아빠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간단한 과일을 차랑 내오자 아버지는 입을 여셨어요. 시어머니요? 완전히 가시방석에 앉은 모양이셨죠. 제가 아까 본의 아니게 사부인께서 하시는 말씀 들었습니다만 제가 사부인을 자주 뵌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교양도 있으시고 기품도 있으신 것이 참 좋게 봤는데 오늘 제가 갑작스럽게 보게 된 모습은 참 당황스럽습니다. 참 속이 상하더군요. 원래 이렇게 저희 딸에게 막무가내로 대하셨습니까? 아버지가 점잖게 조목조목 따지기 시작하니 시어머니 얼굴빛이 빠르게 변하더라고요. 아니, 뭘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오해입니다. 따님을 어찌나 똑부러지게 키우셨는지 얘가 제 말에 눈 하나 깜짝하는 얘가 아니에요. 아까는 전화로 버릇없이 자기 할 말만 하고 끊길래 흥분해서 달려오는 바람에 아무리 흥분을 하셨어도 경우는 지키셔야죠. 원래 윗사람이라는 게 아랫사람이 경거망동한다고 똑같이 행동하면 격이 떨어지는 법입니다. 사회적 지위도 있으시고 아들, 며느리, 손주까지 주위에 보는 눈도 많은데 사랑스러운 막내 며느리를 그렇게 대하셔서야 되겠습니까? 시어머니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적반하장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스러운 막내 며느리요? 얘가 얼마나 부잣집 친정 믿고 남편을 우습게 보고 시댁을 만만히 여기는 줄 아세요? 참 웃기지도 않아요. 맨날 친정에서 이거 해줬다 저거 해줬다 자랑만 하는데 원래 친정에서 그 정도는 시댁에 우리 딸 좀 잘 봐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다 해주는 거 아닌가요? 딸 가진 죄인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시어머니의 경악스러운 태도와 말에 아버지는 정말 화가 단단히 난 것 같았습니다. 평소 무슨 일이 있어도 평정심을 잃지 않으셨고 얼마나 저한테도 큰 소리 한 번 낸 적이 없으셨는데 아버지도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말을 이어나가기 시작하셨어요. 지금 딸 가진 죄인이라고 하셨습니까? 이거 참 유감입니다. 저는 저희 딸을 죄인으로서 취급한 곳이 아니라 귀인으로 대하는 분들과 사돈을 맺고 싶었는데 말이죠. 그간 제 딸을 독립시키고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건 저희 딸이 복덩이여서지 무슨 딸로 태어난 죄값을 갚기 위해서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도 사람인지라 참 서운한 마음이 들어 현재까지 박서방에게 지원하고 있던 모든 걸 중단하고 앞으로 증여하기로 마음먹었던 것들도 다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방금 저희 집안에게 아주 큰 실수를 하셨다는 것만 알아두셨으면 좋겠군요. 이제 나눌 대화는 다 나눈 것 같으니까 댁으로 가시죠. 전 제 딸에게 사부인이 또 무슨 막말을 할지 모르니 사부인 먼저 가시는 걸 제 눈으로 봐야 안심하고 돌아갈 것 같습니다. 어서 가시지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쫓겨나듯이 저희 집에서 나갔고 그제서야 아빠도 집으로 가셨어요. 아빠에게 잘 사는 모습만 보여도 모자랄 판에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너무 속상했습니다.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그렇게 화도 냈다가 울기도 했다가 하면서 마음을 추스리고 있는데 남편이 놀란 얼굴로 헐레벌떡 집으로 뛰어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퇴근할 시간도 아닌데 말이에요. 여보, 괜찮아? 이게 무슨 일이야? 울었어? 당신이 이 시간에 웬일이야? 조퇴한 거야? 장인어른 연락받고 당신이 걱정돼서 일이 손에 잡혀야지. 급한 일 있다고 대충 얘기하고 조퇴하고 왔어. 무슨 일이야? 엄마가 대체 또 무슨 일을 하신 거야? 남편 말을 들으니까 더 서러운 거예요. 엉엉 울면서 어머님이 제 벤츠를 빼앗으려고 하시다가 궁지에 몰리자 하신 막말들을 막 읊어줬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정말 미안해. 내가 뭐라고 할 말이 없다. 장인어른께도 너무 죄송하고. 나 정말이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나 같은 며느리가 어딨어? 나 시집 오기 전에 소개팅이며 선짜리며
정말 많이 들어왔어. 집안이 좋은 것도 정말 많았고, 남자들 직업도 하나같이 변호사, 의사, 회계사, 이런 사자 달린 직업들 뿐이었다고. 근데 난 당신 선택했어. 오로지 당신을 사랑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신 선택했고, 우리 부모님도 그런 당신과 나를 적극 지지해 주셨어. 근데 이게 다 뭐야? 내가 뭘 잘못했어? 왜 내가 어머님한테 이런 수모를 겪어야 돼? 당신은 잘못 없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내일 모든 걸 다 수습해 볼게. 사실 시댁이 시시콜콜 말하진 않았지만 친정에서는 앞으로도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셨던 게 정말 많았어요. 조만간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현금 10억을 상속해 주기로 했고요. 그 다음 순서로 소형 상가 하나 증여해 주시기로 했었는데 아버지는 그걸 다 취소해 버리셨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막대하는 것을 목격하신 그날 아빠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렇게 조퇴까지 하고 헐레벌떡 뛰어온 것이었죠. 내가 자네에게 한 번에 상속을 해주지 않았던 이유는 우리나라 상속법이 워낙 까다롭고 세금이 어마어마하기도 한 이유도 컸지만 어쨌든 젊은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모든 걸 다 쉽게 주기보단 차근차근 자리 잡아 나가는 걸 보고 싶기도 했어서였는데 그 모든 걸 자네 어머니께서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리셨어. 내가 그동안 자네를 만날 때마다 한 얘기들이나 내 딸에게 전해들은 얘기를 통해 앞으로 현금으로 때마다 10억씩 그리고 준비되는 대로 소형 상가들도 차례차례 증여해 주기로 했던 것 짐작하고 있었겠지. 그것들 다 없던 일로 하겠네. 자네 어머님 말도 일리가 있어. 이게 다 내 덕이 부족해서 벌어진 일이라는 생각이 드네. 내 안 그래도 평생 벌어온 것에 비하면 사회에 환원하거나 봉사한 일이 적다고 생각했는데 그 때문에 내가 좋은 사돈을 만나지 못한 건지 내 이참에 자네에게 주려고 했던 재산들 모두 재단에 기부할 생각이네. 좋은 일에 쓰는 거니까 너무 섭섭해하지 말게. 여러분이 결혼을 하셨는데 상대방 집안에서 10년 주기로 몇 억씩 혹은 소형 상가며 오피스텔이며 차근차근 증여를 해준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어요? 그게 눈앞에 있었는데 한순간 꿈처럼 사라져버린다면요. 저희 남편이 딱 그 꼴이었습니다. 남편은 너무도 아쉽고 속이 쓰린 나머지 밤에 잠도 잘 못 자더라고요. 그러더니 급기야 시어머니한테 달려가서 마구 따지기도 한 모양이더라고요. 엄마, 대체 왜 그래? 엄마가 한 엄청난 일 때문에 아버님이 얼마나 단단히 화가 나셨는지 알아? 이런 배알도 없는 놈. 아무리 마누라가 좋고 이쁘다고 해도 엄마한테 이러는 거 아니지. 엄마도 그날 얼마나 험한 꼴을 당하고 왔는지 알아? 글쎄, 쓸데없는 얘기 다 필요 없고 엄마 아들이 지금 엄마 때문에 얼마나 큰 손해를 받는지 알기나 해. 아버님이 당장 10억을 증여해 주신다고 했는데 다 취소해 버리셨어. 그뿐인 줄 알아? 소형 상가도 하나 해주시기로 했었다고. 아버님 재산이 얼마나 많은데 그 집 아들도 없어서 가만히만 있으면 10년에 한 번꼴로 큰 재산이 탁탁 들어오게 되어 있었는데 황금알을 낳는 거위 배를 갈라도 유분수지. 엄마가 지금 얼마나 엄청난 일을 했는지 아냐고. 생각보다 어마무시한 저희 친정의 재력과 그게 다 자기 아들 앞으로 돌아올 수순만 남았던 상황이라는 말을 듣고 시어머니는 따지고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 니네가 통 말을 안 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하니?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나이에 며느리가 나를 그렇게나 무시하는데 참고 살아야 된다는 거냐? 니네 장인어른도 참 그릇이 작다. 남자가 돼가지고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것도 아니고 준다고 했다가 뺏는다고 했다가 번복하는 게 누구 약 올리는 거야? 그럼 그 큰 돈을 자식 물려주시 자식 안 물려주면 다 어디다가 쓴다는 거니? 기부한대 기부. 엄마 같은 사돈을 만난 것도 다 자기 덕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다고. 이참에 아시는 재단에 다 기부해버린다고 하시더라. 벌써 1억은 미리 납부하셨어. 이거 봐, 기부증서 보여? 내가 엄마 보여주려고 이렇게 가져왔잖아. 시어머니요? 정말 욕심도 많으시지. 세상에 그 기부증서를 보자마자 대성통곡을 하시더래요.
세상에, 진짜로 그 아까운 돈을 다 기부를 했단 말이냐? 아이고, 내 돈, 아이고, 내 돈. 참나, 정말 웃기지도 않죠. 설사 그 돈이 별탈 없이 온전히 아들 앞으로 증여가 됐다고 해도 그게 왜 자기 돈이라고 땅을 치며 후회를 하는지요. 돈 많은 며느리의 돈은 돈대로 쏙 빨아먹고 싶고 종처럼 하대하고 부려먹고 싶은 신보는 정말 못된 거 아닌가요? 남편도 그런 시어머니의 태도에 기가 막힌 것 같았어요. 난 몰라. 엄마가 저지른 짓이니까 엄마가 수습해. 난 장인어른이 주신다는 돈 꼭 물려받고 싶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장인어른한테 가서 사과하던 빌던 모든 걸 없던 일로 하게 해주라고. 남편은 그 후로 정말로 어머님이 전화를 해도 받질 않고 시댁의 발길을 뚝 끊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결국엔 저에게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저요? 전 정말 시어머니 다신 보고 싶지 않았죠. 한참을 초인종을 누르시고 문을 두드리셔도 열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됐을까? 그날도 어김없이 집 앞에 찾아오셨는데 그날은 고민이 되더라고요. 문을 열어드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뭐라도 하실지 드러나 보자는 생각에 문을 열어드렸죠. 어머님은 오늘도 맥 없이 돌아가야 하나 싶었는데 뜻밖의 수하게 반색을 하면서 들어오셨어요.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태도였죠. 문 열어줘서 고맙구나. 내가 이렇게 여러 날 너네 집 문을 두드린 거는 사과하려고 온 거야. 정말 미안하다. 아이 사돈 어른께서 그렇게 깊은 뜻이 있으신 줄도 모르고 내가 정말 경솔했다. 일단 들어오세요, 어머니. 앉아서 대화 나눠요. 그래, 고맙다. 고마워. 오랜만에 본 시어머니는 그간 마음고생을 좀 하셔서 그런지 꽤 수척해진 모습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시아버지도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어머님에게 아들 며느리 이혼하면 당신도 이혼당할 줄 알라고 아주 난리를 치신 모양이더라고요. 전 시어머니에게 제 생각을 차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님이 바라시는 남편과 시댁을 하늘로 생각하고 섬기는 그런 며느리 못 될 것 같아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집 분위기부터가 아버지가 절대 엄마나 저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힘든 집안일은 엄마를 시키기보단 아버지가 직접 나서서 하시는 걸 더 많이 보고 자랐고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도 엄마를 귀하게 대접해 주시기만 하셨지, 막 시집살이를 시킨다거나 하는 일도 절대 없으셨어요. 만약 그런 일이 있으셨다면 지금 그이가 그렇게 하듯이 저희 아버지도 가만히 있지 않으셨을 거예요. 제가 할 도리를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요. 전 앞으로도 제가 그이의 아내로서 또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들은 다 할 거예요. 그치만 죄인처럼 노예처럼 어머님이 어떤 말을 하시든 감내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야지, 당연히 그래야지. 네 말이 다 맞다. 네 말이 다 맞는 말이야. 그럼 지금껏 내가 한 모든 일들 다 용서해 주는 거냐? 용서하고 말고 할 게 뭐 있겠어요. 저에겐 앞으로만 안 그러시면 되죠. 그런데 하나 저희 부모님께는 꼭 사과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다. 알겠어. 그렇게 시어머니는 울면서 집에 돌아갔고 며칠을 망설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고민이 되셨겠죠. 평생을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오신 분이 사돈에게 고개를 숙여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셨겠어요. 그러더니 작심하고 저희 친정 부모님께 찾아가서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못난 마음을 먹고 복덩이 같은 며느리를 몰라보고 이렇게 큰 잘못을 했습니다. 귀한 자식을 믿고 보내주셨는데 험한 꼴을 보시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 딸처럼 귀하게 대하며 살아보려고 합니다. 부디 노염 푸시고 저희 아들에게도 말을 꼭 좀 잘 전해주세요. 그렇게 시어머니의 사과를 끝으로 불거졌던 갈등은 어느 정도 수습이 됐어요.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친정 유산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언제든 이혼해도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시댁 식구들에게 거리낄 게 없이 당당하게 사라지더라고요. 그렇다고 친정이 가난하다고 주눅이 들거나 당당하지 못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어쨌거나 다들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고 약한 사람만 골라서 못되게 갑질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배로 강하게 나가면 절대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게 다 인품과 인격으로 드러나는 것 아니겠어요? 어른으로서 먼저 베풀고 보듬고 잘 대해줘야 아랫사람들도 우러러보고 따르는 법이죠. 지금도 보면요. 저희 남편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에게보다 저희 엄마 아빠에게 더 잘해요. 누군 그러대요. 다 친정 돈 바라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요. 아무렴 어때요? 어쨌거나 길지도 않은 인생 앞에서 잘해드리면 그만이죠. 이렇게 마음이 편해지고 보니까 제 얼굴도 참 좋아졌나 봐요. 동창 모임 나가면 친구들이 그러대요. 동창들 보면 얘 팔자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공부 잘하는 애 예쁜 애 얼마나 많았니? 근데 지금 보면 봐봐. 결국 집안 좋은 애가 제일 잘 살잖아. 나이 들고 보니까 예쁨도 퇴색되기 마련이고 똑똑한 애들도 시집가서 애 낳고 가정주부 되니까 그냥 평범한 아줌마고. 근데 얘 봐봐. 시댁 스트레스 없어. 남편 잘해. 돈 있어. 근심 걱정 없이 잘 가꿔가면서 그런지 피부도 반딱반딱 윤이 나면서 얼마나 보기에 좋니? 너 요즘 완전 예뻐졌어. 그래서일까요? 남편이 은근히 요새 저를 못 살게 군다니까요. 전 원래 아기 생각이 없었는데 그렇게 저를 꼬시면서요. 자기야, 우리도 얼른 애기 낳으면 안 돼? 나 정말 자기 닮은 딸 낳고 싶어. 애 키우는데도 체력이 중요하다는데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빨리 낳는 게 좋대. 어떻게 오늘 당장 실행해? 어머, 난 싫다니까. 자기야, 난 정말 최고의 부인을 만나서 결혼했는데 딱 하나 자식만 낳으면 소원이 없겠단 말이야. 자기야, 응? 응? 이리 와봐, 응? 이렇게 날마다 저를 졸라대니 저도 은근히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는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를 한번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 싶으신가요? 저도 제 아이에게 복을 주는 부모가 되고 싶은데 저도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판단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제 긴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